쉬는 시간 필요 없지. 그냥 쭉 갈게요. 어차피 이거 한 20-30분밖에 안 걸리니까 빠르게 합시다. 자, 호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흡은요, 의외로 학생들이 호흡 문제 가장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를 많이 틀려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 딱 그림 보면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숨 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교환을 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호흡이라고 하는 게 기체 교환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넓은 의미에서의 호흡은 우리 4단원 파트, 4단원 식물과 호흡에서 배웠던 그 호흡과 동일합니다. 즉, 거기서 얘기했던 호흡의 정의는 뭐였죠? 이것을 생성한다라고 해서 뭘 생성해? 에너지 생성.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도 아하, 호흡이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1번.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은 호흡이다. OX. O.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하여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호흡이다. OX. 똑같이 O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호흡은 에너지 생성과 기체 교환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배울 내용은 기체 교환이겠죠? 그래서 이 기체 교환을 하는데 필요한 구조들이 뭐가 있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할 친구는 코예요. 우리가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긴 하지만 기관계 안에서 입은 주로 음식을 먹는 곳이었고, 그치? 그리고 기관계 내에서 코는 주로 숨을 쉬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이 코는요, 코에 털이 많이 존재하죠. 코 속에. 그 코 속에 있는 털 때문에 먼지라든지 일부 세균들을 걸러주는 필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체내, 몸 속에 비해서 이 공기 중에 온도는 어떤 편이죠? 낮아요. 좀 낮겠죠? 그 다음, 축축한 편일까요? 건조한 편일까요? 건조하겠죠. 공기 중은. 그렇죠? 그래서 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이 차고 건조한 공기를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 코와 연결되어 있는 관들이 있어요. 그 관을 우리는 기관과 기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관과 기관지에서 하는 역할이 코에서 하는 역할이랑 똑같아요. 필터링도 해주고요,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필터링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필터링을 선모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하게 된다. 요게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저 기관지라고 하는 곳 끝에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폐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과 기관지는 코로 흡수했던 공기를 폐로 이동시키게 된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친구는 폐입니다. 사실 호흡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폐. 여러분, 별표 5개짜리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 친구죠. 여러분, 폐에는 근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따가 제가 호흡 운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나면은 이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폐 속에 무수하게 많은 공기 주머니들이 달려 있는데 그 공기 주머니의 이름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폐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문 주머니는 배설기에서 나오던 친구죠.
그쵸? 콩팥에 있는 친구였죠. 자, 폐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주머니예요.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소장의 융털은 이것이 굉장히 넓어서 효율적인 물질 교환이 가능했어요. 맞아요. 폐포도 동일합니다.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자, 표면적이 넓으면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다는 거죠. 따라서 효율적인 기체 교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표면적이 넓다라는 특징 하나 이야기하겠고,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음식?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갈게요. 네 번째, 갈비뼈입니다. 여러분, 갈비뼈는 누가 봐도 뭐 하는 친구일까요? 네, 보호하겠죠. 뭘 보호할까요? 네, 폐를 보호할 거예요. 근데 뭐 사실 폐만 보호하는 것도 아니죠. 심장도 보호하고요. 또 따지고 보면 위는 좀 애매하긴 하겠다. 그치? 뭐 많이 보호할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합니다. 항상 뭐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나이 많으신 선생님 계실 거예요, 학교에.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강의 안 할 겁니다. 뭐냐면 원래가 아니죠. 지금 교과서에는 가로막이라고 설명해요. 맞아. 횡격막 딱 나오네. 그쵸?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사실 내가 나이 많은 게 아니긴 한데 나도 횡격막으로 배웠어. 뭐냐면은 횡격막이라고 하거든요. 횡격막. 네, 이게 있습니다. 자, 횡격막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냐면요. 딸꾹질의 주 원인이에요. 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막 근육이 놀래가지고 막 쥐가 나기도 하고 막 근육통이 오기도 하고 막 저리기도 하고 아프죠. 그게 딸꾹질이에요. 왜냐하면 가로막이라고 불리는 저 횡격막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횡격막의 움직임으로 폐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로막이 어디 있냐면은 갈비뼈 끝에서 명치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게 바로 횡격막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가로막이라고 할게요. 가로막입니다. 그래서 가로막이 하는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호흡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배와 가슴을 구별해 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흉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흉강은 방금 전에 공부했던 갈비뼈와 그 다음 가로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흉강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폐가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폐가 존재하는 공간이구나. 요거까지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어차피 오른쪽에서 공부할 거지만 저는 이 내용을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뭐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호흡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 폐는 근육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숨을 쉴 때 폐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잖아. 근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폐가 커지고 작아지는 걸까? 바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흉강이요? 흉강의 부피 변화로 이렇게 호흡 운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됐나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고 지금 굳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내용 공부한 적 있어, 얘들아.
뭐냐면 우리가 풍선에다가 강한 압력을 한번 가해 볼게. 그러면 그 풍선의 부피 어떻게 돼? 커진다고요? 작아져야죠. 그렇죠. 강하게 눌렀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압력 작아지면 부피 커지겠죠? 당연한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이 공기라고 하는 친구가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항상 이동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동하게 되냐면은 압력의 크기가 큰 곳에서 항상 압력의 크기가 작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공기의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로 바람도 불어요. 바람이 부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건 중3 때 배울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게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첫 번째 친구예요. 호흡 운동이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 호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체 교환입니다. 아니죠. 기체 교환이 아니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는 산소를 언제 대답을 했어. 오늘 왜 이러지? 산소를 언제 흡수하죠? 들이마실 때, 들숨일 때,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들숨과 날숨 설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완벽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쵸? 자, 둘 중에 뭐 해볼래? 들숨 할래? 날숨 할래? 들숨. 제일 편하지? 갈게요. 첫 번째, 들숨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숨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게 되면 이렇게 가슴 공은 어떻게 돼? 커져요. 그쵸?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숨을 들이마실 때 여러분들의 갈비뼈는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 갈비뼈 밑에 붙어있는 가로막은 무슨 일이 발생하죠?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갔네요. 화살표의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 이거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비례. 그렇죠. 이 둘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봐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하게 됐죠. 그럼 결국에 폐가 들어있는 공간인 흉곽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커져야죠. 네, 흉곽의 부피는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따라와봐. 부피가 커지면 그 흉곽 안에 들어있던 공기, 입자들 사이에 거리 어떻게 되겠어? 멀어져. 그럼 충돌 횟수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해. 충돌 흉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압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고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흉곽 부피가 커졌으니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결국에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고 작아진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폐를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된 거죠? 작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폐를 꽉꽉 누르고 있던 힘이 작아졌으면 폐의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요? 폐 부피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렇지. 폐 부피는 커져. 괜찮아. 이건 어려울 수 있어. 폐 부피는 커집니다. 자,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부피가 커졌을 때 압력 어떻게 됐었다고요? 낮아진다고요. 따라서 폐의 압력은 평상시보다 낮아집니다. 자, 그럼 결론 한번 지어볼까요? 공기 중과 폐 내부의 압력을 비교할 거예요. 누구의 압력이 더 클까요? 공기 중이겠죠. 왜? 폐 압력이 낮았잖아. 그 다음
공기는 항상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그랬죠? 압력의 크기가 큰 쪽에서 압력의 크기가 작은 쪽으로. 따라서 공기 중에서 폐 내부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들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있죠? 아, 마치 내가 코로 빨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진공 청소기처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건 뭐예요? 갈비뼈를 올리고 가로막을 내린 것만 한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가 따라 들어온 것 뿐이야. 여러분들이 빨아들인 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됐나요? 감 잡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이것까지만 하면은 대충 마무리가 돼요. 자, 네 번째, 기체 교환입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만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세포 호흡을 진행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할 것이고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낼 거야. 그 과정을 우리는 기체교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기체교환에서 가끔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농도가 큰 쪽에서 농도가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거를 따로 농도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압력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압력은 조금 전에 배웠죠. 이걸로.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기체 교환할 때도 압력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조금만 편할 겁니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는 폐입니다.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폐 속에 존재하는 폐포와 그 폐포를 지나가고 있는 작은 모세혈관들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가볼게요. 자, 폐포는 모세혈관에게 신선한 산소를 전달해 줍니다. 모세혈관은 온몸에서 세포 호흡을 하고 생성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전달해 줄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이럴 때 바로 농도 얘기가 나오게 될 건데 우리 뭘로 하자고요? 압력이라고 가자고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 산소의 압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그렇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압력이 어디서 어디로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산소의 압력은 어디가 더 클까요? 폐포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죠?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그러면 이도 마찬가지로 압력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모세혈관의 압력이 높을까요? 폐포의 압력이 높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나쁘지 않죠?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기체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한 곳 더 있어요. 어디냐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세포입니다. 조직세포에서는 방금 신선한 산소를 전달받았던 모세혈관과 그 다음 우리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은 모세혈관은 우리 온몸을 구성하는 조직세포에게 너 얼른 숨 쉬어 라고 하면서 산소를 전달해 줍니다. 조직세포는 열심히 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다시 모세혈관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나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맞아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했어요. 그럼 산소의 압력은 어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나요? 조직세포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모세혈관이 더 큰 겁니까? 조직세포가 더 큰 겁니까? 조직세포. 그렇지.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건 좀 어려울 거야, 얘들아. 생각 한번 해봐. 폐로 한번 가볼게요. 모세혈관이 산소를 전달받기 전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 산소의 양이 많아?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겠지. 그치?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은 혈액은 무슨 혈이죠? 정맥혈이죠. 그럼 여러분, 정맥혈이 흐르고 있던 모세혈관에서는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무슨 혈로 바뀌겠습니까? 동맥혈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은 모세혈관에 흐르고 있던 혈액은 조직세포에게 산소를 전달해주기 전에는 무슨 혈이 흐르고 있겠습니까? 동맥혈이. 그 다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 다시 공급받겠죠? 그 무슨 혈로 바뀌어요? 정맥혈로 바뀌겠죠. 이거는 바로 전 단원이었던 순환 내용이 완벽하지 않으면 풀기 상당히 힘든 문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호흡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실험 문제입니다. 우린 두 번째 복습하는 중이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뻔하죠? 유리병 해가지고 하는 거. 그쵸? 그 실험을 사용했을 때 중요했던 도구들이 실제 우리 몸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비유할 수 있는지. 그쵸? 빨대라든지 관이, 기관과 기관지. 안에 들어있는 고무 풍선은 폐. 고무막은? 그렇죠. 가로막, 횡격막. 괜찮아. 상관없어. 유리병은 갈비뼈. 그쵸?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굳이 이야기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게 빨리 안 오더라고. 고무막을 올릴 거예요. 그럼 들숨이야, 날숨이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잘하네? 날숨이죠. 당황했어. 날숨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고무막을 내리면은 들숨이죠. 이렇게 대답이 빨리 나올 줄 몰랐어, 사실. 들숨이에요. 앞서 배웠던 소화랑 순환에 비해선 쉽죠?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쵸? 자, 그나마 여기 이 5단원 자체가 암기할 게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굳이 공부할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개념 정리부터 해주세요. 오케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저는 바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지금 칠판에 사실 다 중요한 것밖에 없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필기했던 것 중에 갈비뼈 있죠? 갈비뼈가 폐를 보호한다 그랬죠? 그게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중요한 친구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중요한 거랑 조금 덜 중요한 이제 경중을 조금 경중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조금 더 무겁고 가벼운 거, 그러니까 경중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암기할 게 많은 파트일수록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문제 유형 암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유형 파악 좀 해주세요. 자, 개념 정리를 했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구분을 했어. 열심히 공부를 한 이후에 문제를 풀었어. 문제를 풀었더니 계속 반복되는 문구,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 그럼 그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 중요하니까. 그럼 그렇게 유형 파악까지 한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 복습해야지. 그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특히 암기할 게 많은 지금 5단원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많은 거를 바라고 싶기는 하지만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느끼는 게 암기 파트는요. 진짜 지저분하게 낼 수 있어. 정말 지저분하게 낼 수 있어. 이런 거 부등호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아주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다 암기하는 게 가능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가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8, 90점까지. 그게 나는 목표로 갔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요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고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